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규제 리스크 지수, 통신 3사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에셋증권 김수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통신 섹터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가도 많이 내렸고 한데 오늘은 업종별 흐름을 봐도 통신업 좀 강한 모습이고 일단은 먼저 통신비 이야기부터 꺼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겹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물가 상승, 고물가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통신비 인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될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한국 같은 경우는 예. 정부에서 이제 네. 어떤 통신비에 대한 규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통신비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의 영향이다. 네,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 저희와 유사하게 정부에서 이제 통신비에 대해서 조금 규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아무래도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 통신비 역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통신비를 인하해라. 그러니까 어떤 가계 소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네. 인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정부에서 통신비 같이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볼멘 소리 나올 수도 있으니 정부에서 좀 낮춰라 이렇게 압박했던 것이 주요 영향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물가 정말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통신비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 이게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정부의 입김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 특징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정부에서 통신비가 크게 오르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었고 이런 점이 작용이 됐다라는 점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국내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 방침 여기에 좀 힘이 실리게 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규제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뜰폰 시장 육성을 위해서 통신 3사 자회사 쪽에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인 보완책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연구원님, 정부의 이 알뜰폰 사업 규제 기업들의 좀 반응과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정부가 알뜰폰 사업을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제4 이동통신사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배경에 첫 번째는 5G망 투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G망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3.5에서 3.7GHz 내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5G라는 기술력이 완성이 되려면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인 28GHz, 이제 중대역대라고 하는데 28GHz 대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28GHz 대역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많다 보니 네. 원래 통신 3사가 그 28GHz 대역 주파수 배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작년에 KT와 LGU 플러스부터 다시 반납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5G 이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한 방안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들한테는 어떤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기존의 이제 통신 3사, 이제 과점하고 있는 이 3사한테는 너네한테는 어떤 조금 너희한테는 어떤 좀 제한을 두겠다. 네. 시장 확대. 그러면서 이제 알뜰폰 사업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알뜰폰 시장. 우리가 MVNO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알뜰폰 사업은 사실은 3사 중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알뜰폰이 이 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알뜰폰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 그 알뜰폰에서
핸드셋 사용자 비중이 LG U+가 39%, 네. KT가 25%, SKT가 7.8% 수준이에요. 작년 수치의 차이가 상당히 좀 나네요. 상당히 네, 사실 오. 수치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올해 1월 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U+나 KT는 계속해서 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예. 반면에 SK텔레콤은 2020년에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다가 이게 지금은 7.8%까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자신들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의 네.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아하하하. 그러니까 알뜰폰 시장은 워낙 이제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많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해서 SK텔레콤은 알뜰폰 시장보다는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마다 사실은 이 알뜰폰 시장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반응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U+는 지난주에 있었던 주총에서 알뜰폰 사업의 규제안을 갖는 거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미리 뭐 보시면 돼요. 줄여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뜰폰 사업 이런 규제와 관련돼서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알뜰폰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또 정식 명칭은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죠.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용자들에게 조금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일단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LG U+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기서가 비중이 많이 좀 높네요. LG U+도 KT도 이쪽에서는 일단은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 점차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LG U+가 이 알뜰폰 사업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SK텔레콤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알뜰폰 사업에 관련돼서 좀 축소 움직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규제 움직임에도 큰 영향이 없는 모습,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뜰폰 사업 얘기한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규제로 알뜰폰 시장이 팽창 계속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위축이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좀 점쳐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직 규제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이제 예.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아하. 일단은 지금 토스가 알뜰폰 사업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예.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뜰폰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쓰던 뭐 무제한 요금제 같이 좀 비싼 막 8만 원, 네네. 9만 원 이상 내는 요금제와 반대로 그렇죠. 한 3만 원, 2,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내면서 저렴하게 이용하던 게 이제 강점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제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에 조금 진출을 하면서 가격 경쟁이 좀 일어났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서로 가격을 더 낮춤으로써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통신 3사가 그 시장에 더 이상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이제 진행하던 그런 경쟁 구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알뜰폰 시장이 확산되는데 조금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규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추가로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뜰폰 시장에 관련해서 이 규제 움직임 아직 완벽하게 좀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계속해서 이 이슈에 관련해서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뜰폰 규제가 사실은 우리 뭐 통신 섹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통신주 전반에 이 알뜰폰 규제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통신주에 부담을 좀 많이 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역시 이제 기업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LG U+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점유율 39%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죠. 뭐 이게 딱 이제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SK텔레콤은 아직 뭐 7.8% 정도밖에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앞으로 이제 알뜰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 전반에 딱 못 박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기업별로 알뜰폰 사업에 대한 이런 비중도 다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확연히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통신 섹터 이야기를 모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열렸던 이 빅 이벤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박람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로 얼마 전에 성황리에 좀 마쳤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렸는데요. 자, 일단 연구원님, 이번 MWC에서 확인한 통신 3사의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우선은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다 보니까 이제 네. 모바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모바일 관련된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통신사 아니면 모바일 제조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CES에서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대거 등장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핸드폰 제조사,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신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선보였고요.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통신사들이 이제 다 부스를 열었는데 네.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5G가 도입이 된 지 2018년에 도입이 되고 나서 지금 6년 차, 이제 7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그렇게 오래됐죠. 예. 6년 차죠, 지금. 2023년이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이 5G의 킬러 콘텐츠라고 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입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G 때는 네. 어떤 콘텐츠가 등장을 했냐면 OTT, 우리 아. 넷플릭스가 등장했잖아요. 네. 이게 4G의 킬러 콘텐츠 네, OTT. 유튜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와닿으시네요. 킬러 그 네. 정도가 돼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4G 때는 저희가 막 갑자기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예. 매일 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기 시작을 했고 저도 매일 봅니다. 네, 그죠. 이제 뭐 안 보시는 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사들 입장에선 트래픽을 많이 사용할수록 수익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5G가 아직 그런 이제 OTT 그 동영상 이후 다음 예. 단계의 킬러 콘텐츠가 아직까지 출시되지 못했다는 5G에 걸맞은 정도의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 게 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AI, 네. 뭐 AR, VR, 네네. 뭐 그리고 나아가서 요즘 이번에 이제 그래서 MWC에서 많이 나왔던 로봇 네. 이런 것들이 MWC에서 등장을 한 이유가 통신사들이 그래서 통신사들이 직접 이런 기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콘텐츠를 답답했나 봐요. 네. 콘텐츠를 자신들이 직접 해서 자신들의 트래픽을 더 그 사용량을 활성화시키는데 네. 기여를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킬러 콘텐츠가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첫 번째는 5G 통신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5G 혹시 쓰고 계세요? 네, 뭐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네. 저도 5G 쓰는데 사실 4G에서 5G 네. 넘어갔을 때 아무 차이가 저희가 맞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5G 그 망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이상으로 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AR, VR 같은 경우는 이게 3D 영상이기 때문에 일반 동영상의 최소 3배의 트래픽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군요. 네, 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프라가 깔리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자체 기술력. 그러니까 우리가 AR, VR을 보고 싶지만 아직 디바이스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디바이스가 상용화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킬러 콘텐츠로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클라우드 게이밍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클라우드로 바로 스트리밍 게이밍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트리밍 게이밍도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전혀 말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무 이 킬러 콘텐츠를 찾는데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신사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들이 AI 관련된 서비스 엄청 많이 선보이고 네. AR, VR 서비스도 뭐 디바이스도 직접 뭐 파트너십 맺어서 선보이고 네. 나아가서 로봇 네. 을 막 직접 선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게 이번 MWC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 느껴지는 게 아니 통신사들에서 AI 뭐 로봇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싶었거든요. 네, 네. 정확히 이제 설명이 좀 됐습니다. 4G의 킬러 콘텐츠, 유튜브, OTT 바로 체감이 되시죠? 근데 5G에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킬러 콘텐츠가 부재한 상황. 일단은 5G 관련된 인프라 자체도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킬러 콘텐츠가 부재합니다. 트래픽이 충분히 유발이 돼야 통신사들이 수익이 날 텐데 5G에 걸맞은 이런 킬러 콘텐츠가 없다 보니 직접
신사업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AI, 로봇, 뭐 AR과 VR, 클라우드 컴퓨팅과 뭐 나아가서 이제 또뭐 UAM 이런 것까지 신사업에 좀 목말라 있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께서 이번에 국내 통신사가 준비한 MWC 부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좀 미래 주가 기대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좀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부스를 설치를 했고요. 굉장히 크게 규모 있게 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LGU 플러스까지 합쳐서 이제 지금 통신 3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미래 주가 기대감 신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I일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네. 요즘 뭐 시장에서 연초부터 챗 GPT를 비롯해서 AI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사실 그 AI를 이제 우리가 일상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통신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AI 말씀을 드릴 때 AI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AI 개발하고 AI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GPU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GPU가 탑재된 게 데이터 센터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통신사들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AI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사 다 AI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SK텔레콤은 이제 A-이라는 음성 비서, 음성 네네. 챗봇 서비스를 작년에 이제 베타 버전을 런칭을 해서 올해 이제 공식 버전을 런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뭐 챗 GPT와는 좀 지식 검색 위주의 네. 서비스라면 좀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을 건드린다고요? 네, 저희의 약간 친구 같이 뭐 약간 외로울 때 예. 말을 걸고. 하긴 뭐 음성으로 대화가 이렇게 되니까요. 네. 네, 마치 저희 그 허라는 영화 보시면 네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아만다와 그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친구처럼 되잖아요. 네, 멋진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면서 이제 음성 비서를 만들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B2C보다 B2B 영역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AICC라고 이게 AICC가 AI 컨택 센터의 그 약자고요. 그 우리가 콜센터라고 하죠. 네. 그 콜센터를 다 이제 AI 기반으로 만들어서 AI 이제 직접 그 사람 상담원이 아니고 네. AI가요? AI가요. 그래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가 그 AI 상담원이 30만 원인데 사람 상담원이 이제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대요. 비용이 들어가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네. 좁혀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어떤 매뉴얼한 일들은 할 수 있게끔 예.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용자가 말하는 내용을 다 받아 적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뭐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AICC 비즈니스를 하고 또 하나는 뭐 물류와 관련해서 우리 네. 택배 기사님들이 물류 배달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루트 동선 짜주는 거? 동선을 짜준다든지 그리고 그 기사님들이 자신들의 일정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네.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류 창고 자체에서 물류 배열 네. 같은 것들 다 이제 AI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B2B 위주의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와, AI가 정말 곳곳에 들어가는 세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SKT와 KT는 자신들의 이제 AI 비전을 부스에서 설명을 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AI 이외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SK텔레콤이 전시한 UAM이었어요. UAM이 이제 플라잉카라고 네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죠. 그렇죠. 도시망공 모빌리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UAM이 사실은 전체 그 부스 전체 전시회장에서 UAM을 전시한 게 SK텔레콤이 유일해서 그래요? 네, 많이 관심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UAM을 처음 들었을 때 웬 UAM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상용화 목표를 2025년으로 하고 있고 너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정부 관계자 정부와 그 이런 관련 기업들의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규제를 이제 풀어 나갈 것인지. 이게 그림만 그려봤을 때는 너무 영화 속에서 보던 그림이어서 맞습니다. 2025년 네.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추진이 되고 있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UAM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통신사들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좀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역시 시대가
AI 시대죠. 역시 통신사들에서도 AI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SK텔레콤의 A.E라든지 KT의 AICC 이런 실제 사례들을 말씀을 또 드렸고요. 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신사업 기대감도 같이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사업에 적극 좀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꼭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 게 이 신사업 추진을 위한 이 자금 마련이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신사업의 비중은 또 얼마나 두고 있는지, 요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실까요? 일단 통신업 같은 경우가 네. 워낙 이제 기반 산업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은 신사업이 기존의 이 스마트 MNO 사업, MVNO 사업보다 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네. 사실은 설명을 하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캐펙스에서 비중은 8대2 정도로 8대2?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뭐 앞으로 통신업보다 이런 신사업 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한다면 뭐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경쟁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할 때보다는 오히려 신사업이 비용이 덜 든다. 부담 없다, 라고, 그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은 아직까지는 한 10%대에 10%. 불과한 상황인데 사업마다 다르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통신업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UAM 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2년 뒤에 열립니다. 2025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KUAM 실증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뭐 법안 제출도 상당히 좀 잦은 그런 상황입니다. 통신 3사의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상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지난주에 이제 정부 부처와 예.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UAM 비즈니스에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네. 같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통신 3사가 각각 어떤 파트너십,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UAM 비즈니스를 개발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각자? 네, 각자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점이 이제 글로벌 기체 제조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예. 그 기체를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이제 받아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겠다. 그 비행체를 만드는 곳과 그죠, 네. 그죠. 이제 조비라는 곳이고 이제 예. 글로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는 기업인데 예. 이곳이 이제 가장 어떤 그 UAM 제조사로는 가장 기체를 만드는 회사로는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체를 제공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UAM 지금 예상이 되는 건 올해 1차 실증 사업을 마치고 내년에 2차 실증 사업을 마치고 2025년 상용화거든요. 정말 빨리 진행되네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예. UAM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2020년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요. 현대차, 3년 전에요? 네네. 대한항공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2022년 작년에는 심지어 현대차와 지분 수합을 통해서 네. 좀 더 파트너십을 강화를 한 상황이고요. 예. LG U+도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제주항공 이런 것들과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 UAM 실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다 굉장히 열심히 UAM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을 위해서 통신사들의 움직임, 정말 심상치가 않군요. 각 통신사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UAM 쪽으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체감이 됩니다. 일단 SK텔레콤의 경우에 글로벌 기체 제조사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제조사라고 하네요. 이 조비에이션과 국내 단독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런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렸고요. KT도 좀 빨랐습니다. 2020년에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했죠. 현대차,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U+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뭐 제주항공이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이쪽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KUAM 실증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모습 각 통신 3사의 열정적인 이런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통신 3사의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연구원님, 사실 뭐 KT의 좀 오래된 뭐 CEO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5G 중간 요금제 추가 도입 그리고 뭐 규제에 대한 이런 리스크 뭐 많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통신 3사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올해 연초에 워낙 악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으로 KT CEO 인사 문제가 있었고, 네. 뭐 더불어서 이제 규제, 가격 요금제, 중간 요금제를 비롯한 가격이나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오히려 좀 저는 이제 연초에 이렇게 악재들이 터져줘서 네. 오히려 반등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 요즘 말로 오히려 좋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조금 이제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간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KT CEO 인사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정리가 돼가고 있는 네. 단계다 보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좀 CEO 문제가 일단락이 돼서 CEO가 이제 확정이 되면 조금 그래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가에 뭐 반영될 만한 최악의 그 지점은 다 지나갔다. 네,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연초에 되게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셨던 네. 뭐 AI 쪽도 네, 그렇고. AI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 워낙 매크로가 또 좀 약간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렇죠. 예. 사실 저희 통신주 같은 경우는 워낙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제 방어주 성격을 톡톡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매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주들 갖고 계신 분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올 초가 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로 볼 수가 있었겠죠. 통신주와 관련해서는 주가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좀 많이 반영됐던 연초였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뭐 CEO 리스크라든지 5G 중간 요금제의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주가에 큰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재 요인들이 반영이 웬만큼 다 된 지점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점, 주가 반등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게 보고 계시고 거기다가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좀 고조가 되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연초만 해도 AI를 필두로 해서 로봇이라든지 각종 성장주 쪽으로 너무 좀 집중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 통신주들 이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좀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통신주의 투자 전략 그리고 이 탑픽 종목도 궁금한데 이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단기로 SK텔레콤, 중장기 KT 이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의견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때 한 11월 정도였는데 네. 이제 SK텔레콤 그때도 이제 당장 가장 최선호주로 SK텔레콤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다음에 KT는 CEO 인사 이슈가 터져버려서 일단은 SK텔레콤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SK텔레콤 신사업이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두 기업보다 이제 AI, 뭐 UAM, 메타버스와 같은 신사업들이 실제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좀 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통신사한테 가장 중요한 MNO 사업, 네. 통신업에서 사실 SKT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G 가입자 비중으로 봤을 때 5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그로스 그러니까 MNO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출 그로스도 올해도 한 3%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본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SKT가 이제 배당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앞서 또 그런 매력도 말씀해 주셨으니. 네. 배당 성향이 80%가 넘고 배당 수익률이 7%가 넘고 동시에 이제 올해부터 SK 브로드밴드가 추가 배당을 진행을 하면서 네.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돼서 뭐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아마 추가로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 SKT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KT는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이제
주주총회에서 네. 이제 CEO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이쪽에는 뭐 관망 의견을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탑픽 뭐 역시 SK텔레콤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오늘 좀 상당히 비중 있게 말씀해주신 신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UAM도 그리고 메타버스 쪽도 막연히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실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또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역시 기본 사업이죠. MNO 사업에 대해서 SK텔레콤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앞서서 배당 매력, 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통신주 가운데서 SK텔레콤의 배당 매력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 같이 파악해 주시면서 SK텔레콤 탑픽으로 꼽아준 종목도 기억을 해 두시죠.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수진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김수진 연구원 모시고 모처럼 통신 섹터, 통신 3사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 그리고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